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지영민과 함께하는 기초과학 6번째 이야기의 연사를 맡은 전남대학교 화학과의 김인영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을 대면으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실험도 함께 하기를 고대했는데 코로나19 그 상황이 예상보다 좋지 못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전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그리고 화학과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쉽게 기초과학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초과학에 대한 여러분들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기획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과학에 대한 큰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짐작하는데요. 우리의 그러한 흥미가 나비 효과처럼 어떻게 우리 사회와 연관이 될지도 이번 시간에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 지역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지역민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화학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여러 가지 주제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의 풍부한 것, 바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광주라는 도시 이름을 보면 빛이 잘 드는 고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기온이 따뜻하고 날씨가 화창한 광주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광주에 정말 빛이 풍부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터넷 검색 포털창에 날씨 마루라고 치면 보시는 것처럼 기상청의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날씨 마루에서는 날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지역별 일사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 기준의 일사량이긴 하지만 지역별로 태양광 발전 설비가 비슷한 수준으로 설치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오른쪽 이 무지개색 막대는 얼마나 많은 태양빛이 각 지역마다 입사되었는지를 정량화할 수 있는 색깔자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빨간색일수록 해당 지역에 태양광이 동일 시간, 동일 면적 안에 더 많이 입사가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푸른색으로 갈수록 태양광의 입사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이 일사량을 보시면 밝은 연두색으로 전국에서 일사량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더불어 전라남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시간당 650.54kW의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보았던 11월 9일 2시에서 3시 사이 기준으로는 설비 용량의 약 45.74%에 해당하는 전기 에너지를 지금 광주의 전남 지역에서 생산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태양광 발전 가동률이죠. 이처럼 빛이 풍부한 광주에서는 탄소 배출을 절감하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는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서 2045년도까지 탄소 중립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올해 2월에 출범하였습니다. 탄소 중립도시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도시 내에서 0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어떻게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막을 수가 있겠나요? 분명히 이산화탄소는 배출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늘려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있다면 이는 포집하고 다시 재활용하여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광주시도 에너지 전환 부분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쓰는 전기는 내가 만들어 쓰기 일환인 1인 1가정, 1발전소 각기 운동. 마을별로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에너지 전환 마을을 조성하고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돈을 모아 시민 햇볕 발전소를 설치하였어요. 네.
모든 사업이 올해 시작돼서 아직 초기이기는 하지만 벌써 광주 지역에 3개 마을에 첨단, 지원마을, 7전환마을 이 3곳에 에너지 전환마을이 생겼고요. 곧 이어서 풍암마을과 양림전환마을에도 에너지 거점센터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마을에 살고 계시다면 에너지 전환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 출자한 시민 햇볕 발전소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보시면 시민 햇볕 발전소 4대가 고층 아파트 위에 지어졌습니다. 어딘지 아시겠나요? 바로 서구 농성동 빛열채 아파트 옥상입니다. 광주의 여러 기관들과 시민들이 2천만 원씩 돈을 모아서 1년에 38만 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이 4대의 태양광 발전소는 소나무 6만 8천 그루에 해당하는 효과로 연간 190톤의 CO2가 배출되는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광주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데요. 주변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욱더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야기의 결론이고요. 지금부터는 여기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화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잠재적인 미래 과학자들을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태양빛을 이용한 광촉매입니다. 여러분은 태양빛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요? 태양은 우주에서 볼 때 붉은색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지구에서 우리가 볼 때는 저런 하얀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고요. 이렇게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빛은 산소와 같이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태양빛은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라고 하였는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짐작하시는 것처럼 태양이 지구를 따뜻하게도 해주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태양빛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광합성 작용이란 식물이 성장을 하려면 포도당과 같은 탄수화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탄수화물을 생산하기 위한 재료를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로부터 가져오는 것입니다. 포도당의 주 성분은 탄소입니다. 이 탄소를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로부터 가져와서 포도당을 합성한다는 일은 실로 식물만이 할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 탄소 전환 작용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나머지 재료들이 바로 태양빛과 물이지요. 그리고 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얻어지는 주요한 생성물은 산소로서 우리가 호흡하는 데 꼭 필요한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태양빛, 이산화탄소, 물, 이 3가지는 광합성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로 태양빛이 없으면 식물은 광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빛의 속성은 무엇이길래 광합성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에너지적 관점에서 보시면 이산화탄소와 물은 아주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안정한 분자입니다. 그런데 포도당과 산소는 에너지적으로 이 빨간색 화살표만큼 이산화탄소와 물 분자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는 분자들이에요. 이 낮은 에너지를 가진 분자로부터 높은 에너지를 가진 분자를 합성하려면 어디서 에너지를 끌고 와야 하는데 이때 바로 태양빛이 태양 에너지로서 이산화탄소와 물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게 됩니다. 즉, 태양빛의 속성은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아주 귀엽기도 하지만 슬픈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지구를 잃은 북극곰의 모습입니다. 기후변화의 위기는 이제 북극에서뿐만 아니라 지구 어느 곳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강력한 허리케인과 홍수로 인해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요. 호주에서는 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자연 발화된 산불이 무려 9개월 이상 지속되어 산출할 수 없는 막대한 자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이 지구의 항상성을 깨뜨릴 정도로 대단히 많이 방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연뿐만 아니라 인류도 이제 태양빛을 에너지원으로 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쪼여진 태양빛의 입사량을 본 것처럼 지구에 쪼여지는 태양빛의 입사량을 보면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의 양은 1.3 곱하기 10의 5승 테라와트로서 전 세계 인구가 소비하는 에너지양 2017년도 기준으로는 1.7 곱하기 10 테라와트 양이었는데요. 10,000배 이상 초과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양의 10,000배 이상의 태양에너지가 매일매일 그리고 매년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 태양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는 많은 에너지와 환경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어떻게 태양에너지를 활용해 오고 있을까요? 우리가 태양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열 발전으로 화석 에너지 대신 태양의 뜨거운 열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발생하는 증기로 증기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열화학 발전은 태양의 열 에너지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쓸모없는 화합물을 유용한 화학연료로 바꾸는 발전입니다. 세 번째, 광화학 발전은 광합성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태양의 빛에너지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쓸모없는 화합물을 유용한 화학연료로 바꾸는 발전 방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태양의 중요한 2가지 기능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태양이 열 에너지원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태양이 홍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그 태양의 기능은 주로 빛 에너지원으로서의 기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양빛은 우리 눈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보이지만 프리즘에 통과시켜서 태양빛을 쭉 펼쳐보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장별로 태양빛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태양빛 가운데 5%는 쌤 강한 빛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자외선이고요. 43%는 가시선, 가장 많은 비율로 존재하는 것은 52%의 적외선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외선과 적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400에서 700나노미터 파장의 분포에 있는 가시선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기 때문에 이름을 가시선이라고 지었습니다. 잠깐 빛의 속성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자면 빛은 보시는 것처럼 파동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의 파장이 길면 길수록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약하고요. 빛의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강합니다. 파장이 긴 빛으로는 여러분들 라디오파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파장이 짧은 빛으로는 병원에서 찍는 X선이나 방사선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고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지속적으로 혹은 오랜 장시간 이렇게 노출이 되면은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을 입지요.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짧은 파장을 가진 빛이 에너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짧은 파장을 가진 자외선이 가시선이나 적외선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더운 여름 강한 빛에너지인 자외선으로 인해서 우리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릅니다.
화장품이나 아니면은 뭐 성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을 보면 무기 자외선 차단제와 유기 자외선 차단제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기 자외선 차단제의 장점은 피부에 잘 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무기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에 바르기가 어렵고 점도가 훨씬 더 강해요. 유기 자외선 차단제는 앞서 열화학 발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외선의 열을 유기물의 화학 반응에 소비해버리는 형태로 피부로의 자외선 흡수를 막는 원리고요. 무기 자외선 차단제는 징크 옥사이드나 타이타늄 옥사이드 같은 무기물이 자외선 그 빛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피부로의 자외선 흡수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 두 가지 차단제의 그 특징으로는 피부 자극에 있어서는 유기자외선 차단제보다 무기자외선 차단제가 좀 더 약하고요, 순하고요. 그 다음에 효과 발생 시점도 유기자외선 차단제의 경우에는 열이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하지만 무기자외선 차단제는 직후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